다시 한번 10번 해도 돼. 형 괜찮죠? 아, 그럼. 네. 오늘 밤새도 돼. 그냥 회사로 가도 돼. 네. 네, 안녕하세요. 절절TV의 새로운 진행을 맡게 된 수민이라고 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모신 게스트분은 주린이들의 큰 형님이신 이선엽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절절TV에 예. 연초에 나오셔서 그랬었죠? 네,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절대 안 날 거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전쟁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푸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석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초점을 놓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부족한 거 아닌가. 향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도 속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농담이었는데 너무 진지하게 아닙니다. 답변을 이게 해주셔서 반성을 해야 돼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 네, 저도 사실- 죄송하네요. 예. 네, 이제 주식시장 이야기를 네.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이 굉장히 어려운 해였잖아요. 네.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든데 이게 아무래도 2021년도에 굉장한 수익을 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조금 자기 실력에 비해서 과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나 조금 재능 있나? 살짝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많은 돈을 대출까지 받아서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하락장이 찾아와서 많이 당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맞는 말씀이고요. 역대급으로 어려운 게 맞습니다. 크게 올랐기 때문에 크게 하락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별로 없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예컨대 앞서 말씀드렸던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물가라든가 또 유럽의 경제가 어려워진 부분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진짜 시장을 되게 복잡하게 만든 것도 원인이 됐었고 또 이것 말고도 연준이 잦은 실수를 했죠. 물가를 잡을 때 잘만 해왔다라면 우리가 입을 만한 피해는 없진 않지만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라는 것도 우리한테 힘든 점이 아니었을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연준이 실수한 것까지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경제학적으로 글로벌에서 가장 똑똑하시던 분들도 저렇게 틀릴 정도인데 우리가 안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영국이라는 국가가 또 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특히 정치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걸 더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주린이 분들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진짜 너무 어려운 상황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유럽 그중에서 특히 영국 때문에 꼬여가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앞으로도 시장에 은근히 많은 발목을 잡을 것으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미국의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긴축을 강하게 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황인데요. 시장의 우려는 이런 긴축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떠나서 경제 침체로 완전히 접어들까 하지 않는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 같은 것뿐만 아니라 제가 몸담고 있는 부동산 쪽도 요새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다 뭔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는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꼭 부정적이냐라고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제일 큰 문제가 고물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물가가 이렇게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경제는 더 많이 나빠지거든요. 물가가 높아지면 사람들 임금도 높아질 거고 임금도 높아지면 또 기업들은 그 비용 때문에 더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값을 올리게 되면 결국은 글로벌 시장이 다 파탄으로 갑니다. 그럼 이걸 잘 잡아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연준이 지속적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지만 그런데 최근에 9월달 FOMC에서 연준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어요. 올해 연말에 4.4%까지 금리를 올리고 내년까지 4.6%까지 올려야 돼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긴축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연준이 올해 연말까지 했던 긴축에 대해서 야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경제가 견딜 수 있겠어.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물가를 걱정하게 만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제가 조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음 달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또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겠죠? 네. 그럼 시장에서는 물가가 높으니까 그럼 연준이 조금 더 긴축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를 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실제 물가를 잡으려면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도 더 강하게 해야 실제 물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야, 그러면 그렇게 물가를 잡을 수 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복되면 물가 지표가 자꾸 높게 나오고, 그래서 시장은 우려하고, 그 우려보다도 연준이 더 강한 긴축을 하게 되면 실제 연준이 최종 금리 지금 4.6%가 아니라 5%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가 다 금융위기가 옵니다.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바꿔 얘기해서 지금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금융위기까지 발전하지 않게 하려면 절대금리가 너무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긴축을 더 빠르게 하면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수그러들겠죠.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초점이 이제는 물가에서 경기 침체로 옮겨가게 돼요. 그러면 물가에서 경기 침체로 옮겨가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와도 우려를 안 해요. 왜? 어차피 경기가 침체니까 조만간에 물가가 급락할 거라고 걱정을 하겠죠. 오히려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앞으로 이렇게 경기가 대단히 침체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침체가 온다라면 지금 올리는 금리를 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되려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연준이 지금 4.4까지 올리기 했던 금리를 4.2만 올려도 물가는 잡을 수 있어요. 왜? 시장에선 금리 인하를 그건 기대하는데 그래도 올릴 거니까. 이게 조삼모사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경기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침체가 되지만 경기가 침체되는 의미가 물가를 빠르게 끌고 내려온다라는 효과가 있고, 더더욱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겪어야 될 금리 상단이 4.6이 아니라 그거보다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으나 금융위기는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금융위기로 가면 통상적으로 고점 대비 조정이 50% 이상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금융위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기 침체,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닌데 그 정도까지 하게 되면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23%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경기 침체를 가정을 한다라고 보면 여기서 한 7에서 약간 그 정도만 우리가 버틸 수 있으면 사실은 바닥을 찍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준이 쓴 카드를 보면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연준이 많은 실수를 했고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악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최선이라는 건 없어요. 최악일 거냐 차악일 거냐 그거밖에 없는데, 최악은 피하고 차악으로 가는 방법을 택했다. 그래서 침체를 피하지 않는 대신에 이 침체를 통해서 금융위기는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물가 지표를 빨리 끌어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의 초점이 물가에서 경기 침체로 옮겨가는 순간 더 이상 물가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어떻게 보면 물가를 잡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미국 금리가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보니 미국 달러만 초강세로 가고 있고, 원 달러 환율이 심지어 이제 1,43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수준이 지속되다 보면 1,500원도 이제 돌파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 위기까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환은 대단히 위험한 게 맞고, 달러만 강해진다라면 신흥국 중에서는 취약한 국가 중심으로는 위기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은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국가들 중심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런 점들이 되게 장기화된다라면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경기 침체라는 걸 택한 게 원화가 약세인, 사실 원화만 약세가 아니죠. 영국의 파운드화도, 중국의 위안화도, 일본의 엔화도 동시에 약세이기 때문에 달러 빼놓고는 다 약세다. 그래서 그 국가들 중에서 누가 쓰러져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궁극적으로 위기가 생긴 건 뭐냐면 미국이 너무 빨리 달려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다른 나라도 격차가 굉장히 커졌죠. 그럼 여기서 미국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른 나라가 따라와 준다라면 모르겠는데,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이 내려오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경기도 좋은데 물가도 높으니까 긴축을 강하게 하면서 달러 강세인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안 좋은데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따라 올리거든요. 이러면 위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신흥국가들의 경제가 좋아지거나,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하죠. 두 번째는 미국이 내려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생각보다 긴축을 빠르게 하고 미국 경기를 부러뜨리면 신흥국도 안 좋은데 미국도 안 좋죠. 그럼 동등해져요. 그럼 금리차가 줄어들죠. 이렇게 되면 환율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영국이 혹시 위기를 넘길 수 있다라면, 지금 영국이 참 문제라서
따라서 어떻게 될지 쉽진 않은데 영국 위기만 어느 정도 넘긴다라고 보면 이번 10월 달에 사실 전환점이에요.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보면 달러가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미국이 금리를 여기서 4.6 이상 안 올려도 되겠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 종착역이 왔구나. 그러면 달러는 더 이상 강세로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신흥국 위기는 거기서 이제는 제한적인 수준에 또는 우리가 알고는 위기는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점들은 일단은 영국이 어떻게 잘하는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주식 시장을 보면 다들 과하게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지수도 지금 극단으로 가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주식 시장이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주식을 사 모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길게 보면 사 모으는 시기가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 우려만 있다라면 10월에 하락했을 때가 적극적인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국 문제가 사실 어떻게 해결될지는 보고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고 영국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이라면 제가 볼 때 10월에 하락하면 구분응선을 이미 넘었기 때문에 저는 일부 손실을 감행하고 나서라도 조금씩 이제 사 모아가는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한 번 더 빠질 것 같지 않느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 10월에 있는 바닥보다는 더 위에서 바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진짜 바닥은 올 4분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내년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면 이미 물가가 잡힌 상태일 거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완화가 되겠죠. 달러가 강세가 완화가 되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출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버는 건 아닌데 우리가 경기 침체 막 우려한 만큼 실적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기업들이 경기 침체가 올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비용을 많이 축소해 놓은 상황입니다. 비용이 많이 줄었다라면 경기가 이만큼 안 좋아지면 실제 기업의 실적이 줄어드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보다 더 양호한 기업 실적이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내년에 시장이 빠진다라고 놓고 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급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까지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외국인도 팔았는데 기관도 계속 팔아댔어요. 기관이 계속 팔아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연기금이라는 조직이 사실 이게 주식을 사야 되는데 밑에서 사지 못하고 오히려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시장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부동산도 빠지는 사실 이렇게 되면 자산 배분에 대한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연기금은 자산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채권,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을 비율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율에서 비율을 1년 내내 가져가야 되는데 채권의 수익이 더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당연히 채권에 대한 그 비율이 줄어들겠죠. 손실이 났을 거니까. 그러면 주식을 산 것도 아닌데 주식이 손실 나는 것보다 이게 더 크니까 주식이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 늘어난 만큼 주식을 계속 비워줘야 돼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계속 팔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면 그게 바뀌어져요.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 보면 채권 시장은 되게 좋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연기금 입장에서는 채권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럼 채권에 대한 비율이 되게 높아지니까 주식에 대한 비중은 저절로 줄어들죠. 그럼 이걸 채우기 위해서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정말 매물이 많은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빠지잖아요. 지금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강력한 매수세가 생깁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 시장이 정상화되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서 환차 이익을 노릴 수가 있겠죠.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고 달러가 약세로 갈 거니까 외국인도 덜 팔고 기관은 밑에서 살 수 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수 저점은 올해 연말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내년은 경기 침체가 와도 이중 바닥이긴 한데 바닥이 좀 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을 감안을 한다라면 저는 올해 연말에 사실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사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같은 주린이들에게는 이런 분석적인 것들이 없다 보니까 원래 샀던 금액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건 진짜 바닥이다 이렇게 느끼고 좀 더 물을 타고 거기에서 또 떨어지면 이번엔 진짜 바닥이다 또 물을 타고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좀 지쳐있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4분기에는 진짜 찐 저점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좀 사와야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은 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하락했으니까 더 많이 사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락 시장이 오게 되면 기존의 시장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 다
다음에 오를 때 오르지 않는 경향들이 되게 강합니다. 오히려 이번에 크게 하락을 하고 다음에 오를 때는 기존에 올라서 많이 빠진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린이 분들이 싸게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향후에 오를 만한 종목들을 다시 추려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동안에 2022년에 2021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가격만 싸 보이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조심할 필요도 있다라는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즉 향후에 뭐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뭐 10년 내내 하락장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리고리고를 반복하는데 사실 빠질 땐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래도 조금 동료애도 생기고 덜 힘든데 나중에 정말 지수가 바닥에 찍고 올라올 때 내가 가진 보유 종목이 안 올라오면 힘든 상황이 그때 정말 오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단순히 많이 싸졌다라고 사야 될 게 아니라 싸진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어떤 기업들이 새롭게 주도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저가 매수에 나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방금 저가 매수를 이미 오른 종목이 아니라 새로운 종목으로 많이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2023년에 주목해서 봐야 하는 종목들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사실 종목이라고 얘기 드리면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제가 볼 땐 지금 미국이 키워주려고 하는 쪽과 그 다음에 제한을 하려는 쪽이 이미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플랫폼을 비롯해서 기존에 있던 IT 기업 관련해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약을 가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전에 있었던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현재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관련해서는 반독점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통해서 올라올 때마다 꾹꾹 노리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도 또 중국도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너무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중산층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중산층들을 육성을 하려면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첨단 제조업이라고 하죠. 이쪽 사업들을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고 미국이 정책적으로 또는 우리가 세금 혜택이라다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그 첨단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를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특히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앞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내년에 듣게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중 간의 갈등이에요. 미중 간의 갈등이 나쁜 얘기 같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미국 내에서 중국을 지워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지워진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진출을 많이 하되 미국에서 중국이 없어진 포지션을 채울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면서 제가 볼 때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뭐 대표적으로 송배전이라 그래서 전략과 관련된 기업들이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이외에도 많은 산업들이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에서 예전에 있던 신경제 관련주보다는 뭔가 전통 산업들 중에서 이런 어떤 움직임을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사실 코인이나 주식도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요새는 또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드디어 제가 그래도 조금 아는 분야가 나왔는데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택시장 지표도 굉장히 꺾이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런 실물 자산의 붕괴가 혹시 어떤 영향을 주식에 미칠 것 같으세요? 우선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연준의 의도는 확실하죠. 부동산을 꺾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긴축을 강하게 한 의도도 이런 건데 궁극적으로 이제 물가를 잡으려면 일반적인 국제 유가라든가 서비스업 물가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근원 물가라는 게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근원 물가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사람의 임금, 그 다음에 부동산 주거비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안 떨어지면 물가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잡아야 되고 임대료를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부동산은 원래 우리가 계약 기간이 1년씩 뭐 월세 계약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대료가 부동산 가격의 16개월 정도 이렇게 후행을 해요. 그러면 실제 임대료를 잡으려면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려서 최소한 16개월 이상은 하락세를 유지하게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1년 뒤에 내가 계약할 때
때쯤 돼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 떨어질 것 같네. 그래야 임대료가 내리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부동산을 일부러 빠뜨리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더 긴축을 강하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쓰고 있는 정책 금리를 올리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은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로부터는 독립돼 있어도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 얘기는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금리도 오르면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 자금 순환이 되게 어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현재보다 추가적인 조정을 겪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일반 주식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도 길게 오르지만 내릴 때도 제일 마지막에 내려서 좀 더 길게 내리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각국이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부동산 가격의 조정은 원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소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미국도 아무래도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또 우리나라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영끌하셨던 분들 많은 대출을 가지고 계실 텐데 여기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내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적으로 볼 때는 수요가 줄어들고 특히 내수가 침체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또 물가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꼭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시장을 놓고 볼 때는 민간 소비가 아니라 정부 소비가 있는 기업들을 많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방산도 대표적이겠지만 어차피 민간의 소비가 줄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사는 물건들은 좀 덜 쓰지 않겠습니까? 다만 정부는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쓰는 돈 이런 것들은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소비하고 또 기업이 소비하는 것들이 뭔가를 찾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해를 하시면 시장이 좀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개인이다 보니까 제가 좀 눈에 익은 회사들의 주식을 사모으게 네, 됐는데 좀 개인의 소비보다는 정부의 소비가 어느 쪽으로 쏠릴지를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팁 같네요. 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식시장과 투자에 대한 고견을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